그러면은 연준은 지금 40달러에 적었던 걸 재평가하게 되면 17,000달러로 적어야 되는데, 그럼 얘네 부채가 뭐 일단 그렇고, 오늘의 오늘의 주제 금은 중앙은행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게인스빌 코인즈의 금 분석가 얀 뉴벤후이스의 칼럼이고요. 제가 정말 금 분석가 중에서 이분은 와, 분석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투스텝 카페에서는 이분의 칼럼을 다루었고, 또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사실 진짜 엄청난 칼럼들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내용도 되게 길고 해서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날 잡고 시리즈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어쨌든 그 얀 누벤후이스의 칼럼 중에서 금은 중앙은행의 유일한 탈출구다 라는 이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중앙은행의 유일한 탈출구이다. 수년간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이 부채에 빠져있고 더 쉬운 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통화정책,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에 대한 정책을 하잖아요. 돈에 대한 정책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통화정책의 방법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늘상 들어봤다시피 뭐 금리도 있고 뭐 양적 완화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막 정말 깊숙이 들어가면 뭐 스탠딩 레포라던가 뭐 아무튼 엄청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사실 그냥 기본적인 통화정책, 기본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단 하나입니다. 금리를 조절하는 것. 요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뭐 올려서 이제 좀 경제를 좀 캄다운 시키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서 이제 경제를 좀 더 부양시키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기본이고 전통적인 방식인데, 근데 문제가 위기 때마다 금리를 내려주고 위기 때 금리 내려주고 하다 보면 금리가 어느 임계점에서 0%까지 내려가는 일이 생긴 거다, 혹은 실효 하한이라는 지점에 와요. 금리를 0%까지 내려서 더 이상 못 내리는 그 지점에 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2%인데 여기 이하로 내리면 사실상 그 2%던 뭐 1%던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이 불능이 되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되게 뭔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런 정책들, 뭐 예를 들면 양적 완화 같은 정책, 요런 정책들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거는 통화정책에서 거의 인류 역사에서 별로 사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좋은 통화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요런 정책을 이제 써야 할 시기가 이제 바로 이 기본적인 통화정책이 더 이상 안 먹히는 시기가 오면은 요거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화폐라는 건 어떤 수명의 주기가 있는데, 이 수명의 주기에 막바지에 오게 되면 요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 비정통적인 통화정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국채를 매입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양적 완화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뭐 세 번째는 뭐 부동산이나 뭐 요런 것도 다 매입을 합니다. 요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을 함으로써 이제 시장에 돈을 그냥 와장창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 이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요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발생하면 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해서 돈 엄청 풀겠지. 그럼 또 뭐 주식 날라가고 비트코인 날라가고 부동산 날라가겠지. 뭐 그러니까 뭐 위기 오면 그거 당연히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쉽게 돈을 풀어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버리는 거에 좀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사실 내가 어떤 그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 한 몇 년 동안 꾸준히 재활 훈련도 하고 뭐 식습관도 고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이 병으로부터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우리가 진통제를 하나 딱 먹여줬는데 다음날 완전 그냥 건강한 것처럼 하나도 안 아프고 쌩쌩하면 아 이거 뭐 또 통증 오면 그냥 진통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진통제에 중독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일시적인 그런 방편 그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이제 중독이 돼서 이제 완전 궁지에 몰리고 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금은 여러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인플레이션, 악성 부채, 재정적 불안정. 그래서 첫 번째,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금값,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 중앙은행의 대체대조표 회계 구조와 금 가격의 이익을 사용하여 다른 자산의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 이게 이제 악성 부채를 해결한다는 점이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밑에 나올 겁니다. 셋째, 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평한 통화 시스템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재정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그런 세 가지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금이. 종합적으로 나는 금이 현재의 재정적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말을 하는데요. 과도한 부채 수준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를 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깊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부채 부담을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 내용도 밑에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설명드리고 가는 게 낫나? 지금 설명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밑에서 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깊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부채 부담을 낮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이렇게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드리면 화폐 시스템이라는 건 화폐는 영원히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가가 화폐를 한번 만들면 그때부터 영원히 화폐는 계속 늘어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도 영원히 떨어지는 거고 그 정부는 계속 국채를 계속 발행하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니까 국가의 빚도 계속 이렇게 늘어만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는 이 한계점이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빚은 누군가가 대출을 해줘야 이 빚이 늘어나는 건데 더 이상 대출을 해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국채라는 것도 투자자가 있어야 그 국채를 적절한 금리에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얘네들이 이제 화폐를 계속 늘릴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어느 임계점이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이 국채를 사주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채 비율, 지금 정부의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이 거의 최고치에 찍게 되면 그럼 이제 이 부채 비율을 다시 낮춰야 그래야 이제 그 안정적인 통화로 다시 시작해서 또 다시 빚을 늘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늘리면은 돈은 곧 빚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채도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선 돈을 줄여야겠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동안 뿌렸던 돈, 야 세금으로 다시 다 내놔.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뭐 돈을 못 쓰게 뭐 막아서 막 금리를 엄청 올린다던가 뭐 엄청 긴축 재정을 한다던가 막 여러 가지 그렇게 긴축적인 정책을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방식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레버러징이라는 저의 영상을 보시면 나오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긴축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화폐 개혁을 하는 방법.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화폐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냥 한 방에 부채를 해결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긴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진짜 그 기업들 패고 국민들 패고 해서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뜯어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돈 못 쓰게 막고 최대한 진짜 막 허리띠 쫄라매게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막 나 실업자 만들어놨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막 기업들 다 파산하고 실업자 만들었는데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하다 보면은 지지율이 낮아져요.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그 대통령이 잘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 대통령은 어쨌든 부채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발행을 못하니까 부채는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화폐 개혁을 하자니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쿠데타죠. 쿠데타 수준이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이 요것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항상 요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양베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딸기 농장을 이렇게 시작한 거죠. 이거
딸기입니다. 무가 아니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 딸기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1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렇게 빌려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해서 이 딸기 하나에 1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전에 1억은 이만한 땅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딸기를 심기 위한 비료와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었던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 딸기 하나만 팔면 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1억이라는 빚에 대한 가치가 갑자기 급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 이 땅과 딸기, 원래 이걸 다 합치면 뭐 비료 이런 거 다 빼고 뭐 어쨌든 딸기랑 땅만 따지면 한 2천만 원이었다고 치죠. 그럼 저는 가진 건 2천만 원이고 빚은 1억이니까 부채 비율이 500%인데, 근데 지금은 이 딸기 하나만 해도 1억이니까 오히려 이 부채 비율로 따지면 딸기만으로 거의 한 100억이 있을 거고, 그러고 뭐 땅까지 하면은 뭐 한 1000억이라고 치죠, 대충. 그러면 전 갑자기 자본이 1000억이 되고 빚이 1억밖에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 갑자기 확 급감을 하게 되겠죠. 네, 요거랑 마찬가지로 정부도 지금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00조라고 칩시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매달 걷는데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나겠죠. 물가가 막 원래 100원 하던 게 막 1000원, 만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10%의 부가세를 걷어도 더 많은 돈이 걷게 될 테니까 명목 GDP가 올라가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준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올라가니까 이제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채 비율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것이 바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이자를 덜 주면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돈을 더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이 부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금 인플레이션 기대치 및 인플레이션. 엄밀히 말하면 금 가격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경제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이내에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검은색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이 살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금 가격인데요. 금 가격이 먼저 이렇게 오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올라가고, 여기도 보면은 금 가격이 먼저 이만큼 쫙 오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게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빵 떨어진 다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요런 것처럼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한 1에서 2년 정도 선행해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금 가격이라는 건 투자자들이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금을 먼저 사기 때문에 금이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선행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1990년대에 연방준비은행은 부분적으로 금 가격의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금 가격이라는 지표를 보고 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이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금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연준은 긴축을 할 것입니다. 금 가격이 하락하면 연준은 반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이만큼이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1에서 2년 뒤에 요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불씨를 미리 좀 잡아두자 라는 거고, 뭐 반대로 이제 금 가격이 푹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 경제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미리 낮춰야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통화정책의 결정을 옛날에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1994년 2월 22일 패드 의장인 앨런 그리스퍼는 의회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해 상당히 일관되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며 수년에 걸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으로 좋은 지표였습니다. 이것은 상품들이나 다른 것들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좀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산이었고, 그래서 좋은 지표였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원유라던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영향을 받는 닥터 쿠퍼라던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금이 더 좋았다. 합리적인 좋은 지표였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전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리스펀이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높은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중앙은행이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할 게 이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복구,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 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럽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금이 평가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쪽에 금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 부채 쪽에 있는 재무 일반 계정에 해당합니다. 재무부는 금의 소유자입니다.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은 연준의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재무부의 이익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금이라는 걸 뭐 당연히 유럽 중앙은행도 갖고 있고 한국은행도 갖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 장부에 우리가 금을 얼마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잖아요. 근데 이게 적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현재 금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회계 장부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30달러일 때 금을 샀는데 얘가 이제 60달러가 되면 그러면 회계 장부에 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00억치 사놨었는데 그럼 이제 뭐 1년 뒤에는 2000억이 됐다고 이제 고쳐서 적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은.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냐, 연준은 예전에 한 40달러에 샀던 금 가격이 지금 뭐 1600달러가 됐죠. 어쨌든 근데 회계 장부에는 옛날에 40달러였던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 뭐 1000억치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걸 그대로 40달러, 그대로 1000억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연준이 금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을 갖고 있어요. 6000톤인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갖고 있는 금이 연준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찾은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얘네들 금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금 보관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준비제도를 대신하여 중앙은행, 정부 및 공식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여러 금융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있고, 금고에 저장된 금은 뉴욕 연준이나 연방준비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얘네 게 아니라는 거죠. 뉴욕 연준은 미국 정부, 외국 정부, 기타 중앙은행 및 공식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계좌 소유자를 대신하여 금의 수호자이자 수탁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그 다른 뭐 재무부나 뭐 다른 중앙은행들이나 다른 정부나 뭐 아니면 국제기구들 뭐 IMF나 뭐 국제결제은행 뭐 어쨌든 이런 곳들의 금을 얘네들이 대신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이지 얘네들이 자기네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고 여기서 얘네들이 왜 회계장부를 그렇게 쓰는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연준 회계장부에는 이제 자산이 있고, 자산이라면 자본과 부채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 돈, 이거는 빌린 거.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자본과 부채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일단 금을 6000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 6000톤은 내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채로 잡히겠죠. 네, 이렇게 부채로. 그래서 여기에 금 60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00톤? 이거 얼마지? 계산이 어려운데 대충 그냥 또 1000억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이제 40달러에 구매했을 당시 100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1600달러가 됐잖아요. 1600달러. 그러면 지금 몇 배야? 금 가격이 40배가 상승했으면 그 연준의 부채가 지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명목 가치가. 그러면은 사실 부채가 증가하는 건 회계 장부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얘네는 40달러에서 지금 1600달러가 됐지만 그냥 그대로 40달러를 기록했던 이 1000억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재평가 받게 된다. 금과 이제 뭐 화폐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가 끊겼다 보니까 화폐의 양이나 이런 걸로 금 가격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금보니즈처럼 금 가격을 재평가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1600달러인데 이게 이제 뭐 한 17000달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가격에서도 거의 10배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은 지금 40달러에 적었던 걸 재평가하게 되면 17000달러로 적어야 되는데 그럼 얘네 부채가 지금 몇 배가 늘어나는 거지? 아까 전에 40배였으니까 한 400배 정도, 400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재무부는 얘네가 갖고 있는 금은 자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국채를 발행하니까 얘네들은 빚이 많아요. 빚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금은 자본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금을 재평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의 자본이 지금 10배가 상승을 하게 돼서 이 금의 재평가는, 금 가격의 재평가는 연준한테는 손해인데 재무부한테는 개이득이다. 재무부는 자본이 400배가 늘어나는 거고 연준은 부채가 400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유로존에서 중앙은행은 대차대조표에 금을 표시합니다. 1999년 유로 시스템이 출범한 이후로 이들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금을 시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이 여전히 트로이 온스당 42.2달러의 법정 가치로 평가되는 미국과 달리,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들은 이 금을 계속 이제 재평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마다 시가로 판매하면서 그 회계장부를 그거에 맞게 한다. 하지만 미국은 예전에 샀던 42.2달러를 아직도 변함없이 그대로 해놓고 있다. 회계적 관점에서 유럽 중앙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대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금값의 미실현 이익으로 구성된 자본 완충 장치를 만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은행은 엄청난 양의 국채를 흡수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하면서 이제 돈을 시장에 마구 뿌리면서 이제 국채를 왕창 사들였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이러한 채권 중 일부, 즉 이탈리아 채권은 구조조정될 것이며 중앙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유로존에서,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금 자본 완충 장치는 이러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너무 적으면 금 가격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EU가 설립되고 이제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스페인,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국가들이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특히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뭐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가 아주 엉망인데,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계속 그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국채를 누가 사주냐는 거죠. 안 그래도 나라 망하게 생겼고, 근데 이 금리라는 거는 유럽연합의 그 어떤 특정 가이드라인의 금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장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럽 국가? 다 안전하진 않지만 그냥 독일이라고 치겠습니다. 독일도 3%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3%면 얘네 거 사지 얘네 거 안 사잖아요. 그러면 얘네 국채들은 아무도 안 사니까 얘네들은 그 국채 발행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운영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야 우리 연합 탈퇴해 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완전, 그리고 이런 위기들이 막 전 세계로 뭐 유럽으로 전파되고 전이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얘네 거를 이제 사줍니다. 이제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누가 봐도 얘네가 이 돈을 갚을 리가 없는데 그걸 알고도 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한테 돈을 그냥 꽂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는 얘네에서 발생한 그 손해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대신 다 안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이게 손해가 한번 입혀졌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이 누적된 손실을 어떻게 메꿀 거냐. 뭐 유럽 중앙은행이 뭐 투자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뭐 투자나 뭐 사업을 하는 기관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메꿀 거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 금 가격을 계속 재평가하는 이유가 유럽 중앙은행은 그런 이유다. 얘네가 손실이 100억 발생했는데 금 가격이 10%만 올라도 이 손실을 다 메꾸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 가격 10% 올랐을 때 회계장부 바꿔 적어서 이 손실분을 얘네가 퉁 쳐주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유럽 중앙은행들은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 가격이 재평가되면 이득인 이유인 거죠. 물론 연준은 안 그런데, 연준이 안 그래도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이제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 가격 조작이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하는 건가? 예, 아무튼 재무 안정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 시점 더 많은 돈을 발행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은 역효과만 냅니다. 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낮추며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중앙은행이 근본이제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안정적인 통화였습니다. 금과 규율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 국가가 내일 근본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평가 절상될 것인데, 이는 지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들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까지 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안정성을 복원하기 위해 한 번에 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 요 말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런 환율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는 걸 써요. 아주 유명한 정책인데, 네, Beggar Thy Neighbor,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는 정책을 쓰는데, 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쭉 많은데 이게 쉽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면, 똑같은 핸드폰이 있다고 치죠. 그냥 완벽하게 기능이 똑같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그래서 요거는 한국 거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
설명을 빼고 가격만 보겠습니다.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뭐 10만 N이에요. 자, 100원은 10N이다 라고 친다면 지금 이거 두 개는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얘를 사나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뭐 올랐다고 치죠. 10N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핸드폰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얘를 N의 관점에서 보면은 10분의 1 가격으로 준 거죠. 1000원당 10N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0만 원이 되겠죠.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야, 한국의 핸드폰이 이거 똑같은 핸드폰인데 10분의 1 가격이다. 야, 한국 거 핸드폰 지금 엄청 싸다. 그러니까 이 한국 핸드폰이 엄청 잘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가가 되게 부유해집니다. 엄청 막 경제가 호황이 돼요. 그러면은 일본 가만히 못 보죠. 그러면은 야, 우리 화폐 더 쓰레기로 만들어 해가지고 이번에 엔화의 가치를 낮춰버려요. 그래서 원래 100원 10엔이었는데 100엔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시 일본 핸드폰 싸졌는데 야, 우리 이제 일본 핸드폰 사자 하면서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일수록 수출이 더 잘 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자기네 화폐 계속 가치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막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 환율 조작국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막 막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다 같이 누가 더 쓰레기 화폐를 만들어서 주위 국가들을 거지로 만드냐 라는 이런 통화 정책이 엄청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는 무조건 평가절하하면 이득이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다는 거죠. 공식이 있죠, 아직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공급망 붕괴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덜하지만, 막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도 터키 환율 폭락했을 때 터키의 버버리가 막 싸졌다 해가지고 뭐 버버리 해외 직구 이런 거 옛날에 막 실검 올라가고 막 그랬던 거 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 자국 통화를 이제 평가절하하면은 이득이다라는 공식이 이제 뭐 우리도 많이 체감을 했고,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가절상을 하는 건 생각도 하기 쉽겠죠. 근데 근본이제가 되면 무조건 평가절상이 돼요. 전 세계에서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가장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국가에서 뭘 만들던지 너무 비싸서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둘째, 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평하고 내구성 있는 통화 시스템을 위해 금 보유량이 국제적으로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요거는 옛날에는 뭐 이제 미국에 완전 몰빵되어 있어야 이제 뭐 근본이제가 되고 그랬는데, 가장 그 공평하고 내구성 있는 통화 시스템이 되려면 이 금 보유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맥이 맞게 이제 고르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2분의 다른 칼럼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만간 시리즈물로 제작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참신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미 유럽이 1970년부터 계속 그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헝가리가 계속 금을 늘리는 이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금을 또 팔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일부러 금 보유량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췄어요, 계속. 지금 거의 다 맞춰가는데, 그거 진짜 하고 있는 그 정책, 금 보유량 균등화 정책인데, 그거 아무튼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기에는 진짜 너무 길어진 내용이라, 어쨌든 이거 때문에 일단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가 되어야 그제서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아직은 근본이제를 어떤 국가들도 채택하려고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경제학자 로버트 문델은 19세기 후반에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근본이제에 가입하여 금 수요가 증가했다고 썼습니다. 그 결과 금의 가치가 상승했으며 이는 근본이제 기준으로 디플레이션 수준이었습니다. 문델이 옳았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지만 그의 이론은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가 근본이제로 전환되기 전에 금 보유량이 GDP 대비 균등하게 분산되는 것은 유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부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1970년 이후 화폐 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소유한 유럽 국가들이 금 판매에 힘입어 전 세계에 더 고르게 분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970년부터 이제 유럽 중앙은행들은 이 금 보유량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그 연합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금이 많은 이제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은 이제 금을 판매해서 금이 적은 국가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맞췄거든요. 예, 그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1년에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금 판매를 통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다른 중요한 금 보유국들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치시켰습니다. 당시 DNB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국제적 관점에서 비례적으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금 보유량이 너무 많다, 이거를 균등하게 배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일치시키려고 우리가 가진 금을 팔았다라는 거를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밝혔던 걸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유럽은 금 보유량을 분배함으로써 공평한 국제 금본위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식 사이트에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금의 잠재력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에는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며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금은 완벽한 대제저금통입니다. 가치 보존 수단이라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탓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금 재고가 다시 구축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 부분도 그냥 짧게만 설명드리면 왜 금을 균등화해야 되는지에서도 이왕이면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금본위제가 된다고 쳤을 때 금 이퀄 돈이잖아요. 그러면 금이 많은 국가는 돈이 많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국가들은 금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더라도 금 100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GDP 규모는 이렇게 큰데 가진 금은 100톤밖에 없네? 금본위제가 되면 우리는 돈이 없는 국가가 돼버리네, 한 번에. 그러면은 우리는 금본위제 우린 싫은데? 우리는 금본위제 싫은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본위제를 강행하게 돼버린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환율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가들이 평가 절하를 원해요. 근데 금본위제가 되면 엄청난 평가 절상을 경험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화폐의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요만큼 차이가 아니라 이만큼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이 막 10배에서 20배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니까 이 나라의 국가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이 화폐의 가치를 일정하게 다 맞추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야, 너네 100톤밖에 없어? 너네 GDP가 얼마인데 임마, 너네 금을 일단 더 가져가, 우리가 싸게 줄게 해서 금을 뭐 예를 들어서 10,000톤으로, 10,000톤은 좀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 1,000톤으로 만듭니다. 1,000톤까지 이제 900톤을 이제 뭐 금이 많은 국가에서 팔아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화폐의 가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가 됐고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일치가 됐고, 그러면 가진 돈도 이제 공평하다는 아닌데 공정하게 된 거죠. 각 국가의 그 GDP 규모와 가진 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맞춰지니까 이 정도 상태가 돼야만 이제 금본위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율적으로 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그 금을 적게 갖고 있는 국가들한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분배를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유럽은 이미 1970년부터 그런 금 균등화 정책을 해왔었던 거다. 어찌됐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은 중앙은행의 유일한 탈출구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금본위제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완전히 잠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성 부채, 우리가 그동안 뭐 너무 많은 좀 무자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부채 비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 있고, 여기에는 그냥 좋은 자산들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막 그리스, 이탈리아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지금 MBS도 문제가 많은데, 뭐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채들 다 일단 한번 털어낼 수가 있잖아요. 금 가격을 재평가하면서 걔네들을 다 상쇄시키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악성 부채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재정적 불안정 같은 거를 이렇게 싹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금본위제 안 한다, 아직 균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이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금 분석가 얀 유베누이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분석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칼럼이라서 이분의 뭐 생각이 여기저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 1970년부터 준비한 글로벌 금본위제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든 아니면 실시간 방송에서 좀 시리즈물로 좀 풀어드리든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요. 네.